자, 이제 오늘은 그 370페이지에 오면은 이제 오류수정표를 작성할 줄 아셔야 돼요. 오류수정표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오류수정표라는 게 거기 있죠. 양식이 370페이지에 오류수정표가 있어요.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일반 원칙으로 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일반 원칙. 자,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회사적 분계를 하고 첫 번째로 자, 두 번째 이제 올바른 분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이제 그 수정 분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수정 분계가 1에 역분계를 한 다음에 역분계를 하고 거기다 2번 분계를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뭘 했냐면 두 번째로는 재고자산 오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재고자산 오류를. 요거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뭐가 돼 있냐면은 이걸 이제 하셔야 되죠. 오류수정표를 이용한 수정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오류수정표를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건데, 자, 이 오류수정표는 우리가 이제 비자동 조정 오류나 자동 조정 오류 모두 다 오류수정표를 그릴 수가 있는데,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비자동 조정 오류는 그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자, 비자동 조정 오류는 일반 원칙으로 따라서 하시는 게 좋고, 자동 조정 오류는 오류수정표를 이용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오류수정표에 비자동 조정 오류에 대해서 오류수정표를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게 되면 너무 오래 공부한 거예요. 그거는 인생에 별로 안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죠. 오류수정표가 뭔가? 오류수정표 양식이 있는데 정식 재무제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그리는 양식을 써놓은 거예요. 자, 오류수정표는 뭐냐면은 회계 오류가 각 회계연도의 손익에 미친 영향을 연도별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보시면 2007, 2008, 2009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각 회계연도의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을 계산하고 제일 마지막에 2009년도 말에 재무상태표에 미친 영향을 계산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오류수정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오류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일단 이제 보고된 단기 손익이 얼마라고 있을까요? 보고된 단기 손익이 얼마라고 주어져 있죠. 자, 보고된 단기 손익이 주어져 있으면 이 보고된 단기 손익이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오류를 포함하지 않기 전으로 오류가 없었을 때를 가정한 금액으로 수정을 해야 돼요.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회계 오류가 있겠었으면 이 오류가 각 회계연도에 미친 영향을 다 계산해서 써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오류가 2007년에 미친 영향, 2008년에 미친 영향, 2009년에 미친 영향, 그리고 2009년도 말 마지막 재무상태표에 미친 영향을 다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예를 들어놨죠. 370페이지에 오면 앞에 예제 3의 내용을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데 예제 3이 뭐냐면은 앞으로 돌아가 보시면 예제 3번이 거기 보시면은 그 364페이지는 예제 3번이에요. 자, 이 예제 3번에 있는 내용을 오류수정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오류수정 분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364페이지에 여기 있는 이 예제 3번을 오류수정표를 이용해서 오류수정 분계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오류가 요 각 회계연도에 미친 영향이 얼마인지를 다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 그 무슨 얘기 했었냐면 이렇게 됐죠. 2007년 1월 1일 날 취득한 기계장치가 있었는데 여기 취득한 기계장치가 있었어요. 이 기계장치를 10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얘를 전부 다 비용 처리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원래는 뭘 했어야 되냐면 얘를 기계장치로 자산 처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계산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이 각 회계연도에 미친 영향을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2007년도에 회사가 비용 처리해서가 비용 처리한 걸 취소하고 감가상각비를 매년 4년 동안 매년 25,000원씩 계산하니까 25,000원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마지막 회계연도에 재무상태표에 기계장치에 10만 원이 과소계상되어 있고 과소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면 75,000원이 과소계상되어 있다. 이렇게 오류수정표를 그려놓으면 이걸 보고 오류수정 분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이 답을 맞추기 위해서는 제가 하는 이 속도로 하시면 조금 도움이 돼요. 문제를 푸는데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못 하잖아요. 제가 강의를 할 때 이런 정도의 속도로 하셔야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한 1분 걸려서 풀 거 아니겠어요? 2분 걸려서.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류수정 분계는 오류에 관한 문제는 오류가 딱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류가 한 두세 개가 나온다고요. 오류가 2개 내지 3개가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이 방법을 이용해서 풀다간 뭐 하나라도 잘못 쓰는 날이면 다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풀면 갖고는 객관식 문제 풀 수가 없다고 이게.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객관식 연습 문제를 하면서 객관식 문제 푸는 기법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얘나 여기 있는 얘나 여기 있는 얘나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전부 다 주관식용이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객관식용은 다른 게 있다 이게 얘기예요. 다른 방법으로 푸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요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이제 거기 보시면은 364페이지에는 예제 3번이 있는데, 자, 이건 지워버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지워버리고, 자, 2003년도에 그 예제 3번에 있는 회계 처리에서는 이렇게 했죠. 거기 364페이지에는 제일 밑에 있는 오류수정 문제를 보시면 기계장치,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2월 이익금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그 분계는 뒤로 가보시면은 370페이지에 오면 거기 있는 분계가 있어요. 370페이지에 오면 제일 밑에 보시면 파란색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분계가 있죠. 그 분계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다 기계장치가 있고, 자, 기계장치가 10만원이 있고, 여기 감가상각비가, 자, 25,000원, 25,000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25,000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25,000원, 그래갖고, 감가상각비가 2009년도분, 2008년도분, 그 다음에 2007년도분 감가상각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면, 자, 75,000원, 그 다음에 5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에, 5만원이나 1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에 수선비 해갖고, 이 수선비가 2007년도분 이렇게 돼 있었던 거거든요. 자,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이 이건 뭐냐면은 회사적 분계를 하고 올바른 분계를 한 다음에 회사적 분계를 역분계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분계를 해서 쓰게 되면 이렇게 써진다고요, 전부 다.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이 중에서 전년도 이전 손익계산서 계정은 전부 다 장부가 마감됐으니까 이걸 전부 다 네팅해서 이걸 2월 이익금 그래갖고 50만 원 이렇게 딱 써버린 거예요, 이렇게. 5만 원이라고 이렇게 딱 써버린 거라고요, 이렇게. 자, 그런데 오류수정표에서는 뭘 하냐면은 이것을 네팅해서 전기전의 손익계산서의 장부가 마감됐으니까 그 마감된 거를 전부 다 마감됐다고 보고 네팅한 다음에 요 이익금이라고 네팅해서 쓰기 전에 각 회계연도에 미친 항을 그냥 그대로 놔둬야 돼요. 이거 네팅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우리는 뭘 하냐면은 요 각각의 회계연도에 미친 항을 직접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럼 직접 갖다 어떻게 쓰냐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갖다 쓰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자, 회사가 뭘 했냐 이렇게 생각해보면 회사는 2007년도에 수선비라고 비용 처리했죠. 이렇게 수선비라고 10만 원 이렇게 비용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2008년도에도 아무것도 안 했고 2009년에도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요거를 수선비 10만 원을 비용 처리했을 때 여기다 보고된 당기순이익 이렇게 있었을 거라고요. 이렇게. 여기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있었겠죠. 이렇게. 여기도 얼마 있었을 거예요. 여기도 얼마 있었겠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걸 해야 되죠. 2007년에 수선비라고 회계 처리했지만 요 10만 원은 수선비가 아닌 거예요. 기계장치로 처리해야 되는데 수선비가 아닌 거니까 그 수선비를 취소하셔야 돼요. 자, 수선비 10만 원 이렇게 취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수선비 10만 원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10만 원의 수선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수선비는 당기순이익을 줄이는 거니까 마이너스 했는데 그 금액을 다시 플러스 해야지 사라지잖아요. 플러스를 해야지만 얘하고 얘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당기순이익의 미친 항이.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수선비로 처리하는 대신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했었어야 되니까 올해 감가상각비로 25,000원 계산했었어야 되죠. 이렇게. 25,000원 이렇게 비용 처리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08년도에도 25,000원을 비용 처리했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도 25,000원을 이렇게 비용 처리했었어야 하면 되죠. 예? 자, 그러면 여기 써 있는 걸 잘 보시면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걸 잘 보시면 여기 어디서 나온 것인지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요거죠. 요만큼이에요. 자, 각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계정을 각 회계연도에다 써놓은 거예요. 자, 2007년도 손익계산서 계정 두 개는 2007년도에 갖다 쓰고 2008년도 손익계산서는 2008년에 2009년도 손익계산서는 2009년에 갖다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연도별로 갖다 쓰게 되면 연도별로 이렇게 갖다 쓰죠. 갖다 쓸 때 저 분기에서 대변에 갖다 쓴 거는 당기수익을 늘리는 거니까 대변에 갖다 쓴 거는 비용을 줄이거나 아니면 수익을 늘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대변에 갖다 쓴 거는 플러스를 함으로써 당기수익을 늘리고 차변에 갖다 쓴 거는 당기수익을 줄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완성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건 요거 두 개가 남아있죠. 기계장치하고 감가상각 누계액 딱 두 개가 남았다고요. 그러면 기계장치하고 감가상각 누계액 딱 두 개가 남았을 때 이 기계장치와 감가상각 노계액이 마지막 2009년 말 재무상태표에 미친 영향이 된다고. 그러면 2009년 말 재무상태표에 미친 영향을 여기다가 기계장치하고 감가상각 노계액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이 기계장치는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과소계상되어 있죠. 과소계상되어 있다는 얘기는 10만 원을 더 계상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노계액은 7만 5천 원이 과소계상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보시면 뭐가 되어 있냐면은 여기서 요거 대변, 차변 이렇게 써놨잖아요. 차변인 건 당계수익을 줄이니까 가로를 쳤고 대변인 거는 당계수익을 줄이지 않으니까 플러스를 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계장치하고 노계획도 쓸 때 차변과 대변을 구분해서 써보세요. 그냥 과소계상, 과대계상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차변, 대변을 그냥 구분해서 써보면 기계장치는 차변이고 노계획은 대변이 되잖아요. 여기 기계장치는 차변에 써있고 노계획은 대변에 써있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이 하나의 오류를 가지고 이 오류를 가지고
우리가 오류수정표에다 이렇게 딱 써보고 나니까 뭐가 됐냐면 이렇게 돼버렸죠. 가로를 친 것과 가로를 안 친 것의 합계가 이렇게 같게 됐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자, 가로를 친 건 전부 다 차변이고 가로를 안 친 건 전부 다 대변이에요.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딱 일치했던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오류수정표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오류수정 분계를 해놓은 거를 여기다가 갖다 써놓은 거예요. 손익계산서계정 각 회계전도별로 써놓고 제일 마지막에는 재무상태표에다 갖다 써놓은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객관식 문제를 풀 때 이러한 오류수정표를 이용해서 푼다고요. 근데 오류수정표를 이용해서 푸는 건 좋은데 문제는 오류수정표를 그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고. 그래서 저는 이 오류수정표를 그려서 문제를 푸는 게 객관식 문제 푸는 기법에 별로 좋은 기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기법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제가 오늘 갑자기 화가 확 났어요. 아까 5시, 6시쯤에 화가 갑자기 확 났어요. 아예 화난 일이 있어요.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어떤 사람하고 소송을 하고 있어요. 소송을 하고 있어요. 확 소송을 하고 있어요. 소송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고 치고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는 거예요. 받을 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있는 거예요. 1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그냥 100만 원이라고 치세요. 100만 원 갖고 소송하겠어요. 100만 원이라고 치면은 그러면 이제 이 사람한테 다 이겼어요. 그 채권이니까 그냥 제가 이제 뭘 팔았는데 그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줘서 네? 그걸 이제 받아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했는데 그럼 여기 대해서 이제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1심도 이기고 2심도 이겼는데 대법원에 항고를 한 거예요. 그걸 왜 대법원 판사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재판을 열 테니까 뭐 편지를 보내면 안 받아요. 수취 물명 이런 거 있잖아요. 맨날. 예? 아무튼 간에 그런데 화가 난 게 뭐냐면은 그런데 이게 벌써 2심 판결이란 지 벌써 한 6개월이 지났거든요. 근데 맡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맡긴 사람한테.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왜 이게 안 하냐고 그랬더니만 1년에 24% 이자가 붙는데요. 판결 내려진 날로부터.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1년에 24%가 1년에 24만 원씩 이자가 붙어요. 1000만 원이면 240만 원씩 이자가 붙고. 이거 굉장히 고리대금업이죠. 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가만히 놔둬도 1년에 24%씩 이자가 붙는데 뭐 걱정이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화를 확 냈어요. 왜 냈냐면은 24%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못 받는데. 그쵸? 아니 이자 24%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채업자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제가 이자를 예를 들어서 고리대금업자에서 한 달에 100% 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비싸? 이러면서 그런데 워낙 급해서 빌려갔다고 쳐보세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원금을 갖고 이자를 안 갚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왜 화를 낸 거예요 도대체? 이자 어차피 갚을 것도 아니면서. 그렇죠?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좋다 이거예요. 이 방법. 백날 얘기하면 뭐해요. 문제를 못 푸는데. 그러니까 오류수정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은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오류수정표를 저처럼 이렇게 자유자재로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오류수정표로 문제를 푸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강사들이 이 방법이 제일 좋다고 백날 얘기하면 뭐 하냐는 거죠. 어차피 틀릴 건데. 그렇죠? 아니 24% 이자가 붙으면 뭐해요. 어차피 못 받을 건데. 그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다르게 느껴지나 보죠. 그러니까 백날 얘기부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객관식 문제 한 문제도 못 풀면 시간 내에 못 풀면 의미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오류수정표가 뭐 훌륭해요. 쓰레기 같은 방법이지. 이게?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오류수정표를 이용해서 기왕 오류수정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주 편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류수정표 그리는 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일 뿐이에요. 비자동조정 오류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조정 오류를 풀려고 이걸 하는 거라고 지금. 자, 그러면 이걸 보시면 뭐냐면, 자, 이걸 보고 분개를 해보세요. 이걸 가지고 분개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분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제일 마지막 재무상태표에 미칭하여 요거 두 개를 분개해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 기계장치 어떻게 써요? 가로 친 건 차변이에요, 무조건. 가로 안 친 건 대변이라고요. 그래서 기계장치에다가 10만원 쓰고,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면, 이게 75,000원이라고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규정으로 가서, 전년도 이전에 손익계산서 규정은 장부가 다 마감돼 버렸어요. 장부가 다 마감돼 버렸다면 얘가 뭐가 돼요? 2월 2경이 돼버리죠, 이렇게. 전기손익에 미치는 하나니까. 그 다음에 요건 뭐가 되냐면, 단기손익에 미치는 하나이 돼요. 25,000원. 그럼 얘가 뭐냐?
계정 과목이 감가상각비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감가상각비를 차변에다 25,000원을 쓰면 되고, 자, 나머지 잔액을 2월 이경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2월 이경금, 자, 5만 원 이렇게 쓰시면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분계를 하고 난 다음에 오류성표를 그렸을까요? 아니면 오류성표를 그린 다음에 이 분계를 했을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자, 이 분계를, 이기경금을 여기다 수선비, 감가상각비 그 분계를 다 해놓은 다음에 이 오류성표를 그린 것인지, 아니면 오류성표를 먼저 그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분계를 한 것인지, 만약에 이 분계를 먼저 한 다음에 그걸 보고 오류성표를 그렸다면 분계가 이미 돼 있는데 오류성표를 그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거나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분계를 해놓지 않고 얘를 자유롭게 그리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월이 한참 흘러서 잘할 수 있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세월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잖아요. 중요한 거는 재무회계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IQ 98. 네? 95야? 왜 이렇게 3일 또 줄었네. 그 사이에.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IQ 98이라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100은 넘잖아요. 그 뿌듯해하고 있었잖아요. 얘기 안 했나? 딴 데서 했나? 강의가 많아가지고 어디서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제가 재무회계를 잘하는 이유는 딱 하나라 했잖아요. 제가 재무회계만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강의만 한 100번, 200번 정도 했고 책을 써도 몇 번이나 했기 때문에 잘할 뿐이에요. 네? 그러면 저처럼 이 바닥에서 한 100번 해보실래요? 지금 시험 합격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훌륭한 방법이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자, 요건 이제 그렇다고 치고 자,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류성표라는 게 있었다는 생각을 해보고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371페이지에 보시면 뭐 안 읽어보셔도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37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분계를 오류성표에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냥 차례대로. 그래서 오류성표가 그려서 완성이 된 게 372페이지에는 제일 위에 있는 오류성표고, 그렇죠? 오류성표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류성 분계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가 이제 373페이지 쭉 쓰여져 있는 거예요. 오류성 분계는 이걸 보고 어떻게 오류성 분계를 할 건가 이거 써놓은 거예요. 지금 강의할 때 설명했으니까 안 읽어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 보시면 가로 4번에 보면 자동조정 오류라는 게 있어요. 374페이지에. 우리가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느냐, 이게 왜 필요하냐라는데 자동조정 오류 때문이다는 얘기예요. 자, 자동조정 오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자동조정 오류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다 지워버리고, 자, 자동조정 오류가 있는데, 자, 보고된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있어요. 얼마라고 이렇게 돼 있죠. 얼마라고 돼 있어요. 근데 자동조정 오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항목이 자동조정 오류라면 반드시 뭐가 되는 거냐면은 특정 회계연도에 자, 100원이 플러스의 영향을 미치면 반드시 다음 연도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쳐요. 이렇게. 반드시 다음 연도에. 그 다음에 이때 50원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치면 다음 연도에 반드시 플러스 50원의 영향을 미쳐요. 이때 20원의 영향을 미치면 반드시 다음 연도에 20원의 영향을 미치는데 다음 연도가 아직 오지 않으면 재무상태표에 똑같은 금액의 영향을 미쳐요. 반대편으로. 그 재무상태표에 20원의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이게 대변이라는 뜻이죠? 플러스한 것과 마이너스한 것의 합계는 늘 이쳐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재무상태표 어떤 계정인지 모르겠지만 이 오류와 관련된 재무상태표 계정이에요. 거기에 대변에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동조정 오류가 어떤 항목이 자동조정 오류라는 것만 알았더라면 뭐가 됐죠? 첫 해만 딱 구분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쉽죠. 항상 반대로만 가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 뒤에 가보시면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간단하게 378페이지에 보시면 예제 6번 있는데 이 예제 6번이 자동조정 오류예요. 전부 다 세 가지가 자동조정 오류인데 가로 1번에 보면 각 회계기간 말 미지급급여를 미계상한 금액이 3천, 4천, 2천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미지급한 금액이 3천, 4천, 2천 세 가지가 있을 때 이게 3천, 4천, 2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회사가 첫 해 미지급급여를 3천원을 계상 안 한 거잖아요. 3천원을 계상해야 되죠. 미지급급여를 3천원을 계상하게 되면 급여로 3천원을 계상하게 되죠. 그러면 급여를 3천원을 계상하게 되면 당기순이익만큼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첫 해만 계산하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이게 반대로 간다고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첫 해 하나만 알면 자동적으로 쭉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조정 오류인지만 알면은 오류성표를 계산하는 게 제일 쉽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동조정 오류가 뭔지도 또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의 심각성이죠. 뭐가 자동조정 오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동조정 오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거죠. 진실, 이게 이렇게 1999년쯤인가 98년인가 99년쯤에 제가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월간하게라고 하는 잡지에다가 객관식 모의고사 문제를 냈는데 그 독자한테 전화가 왔다는 게 출판사로 이 월간지 잡지사로 뭐냐면은 문제가 틀렸다고, 답이 틀렸다고. 그래서 나는 차 안에서 뭔 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고 알려주겠다고. 나중에 보니까 자동조정 오류 문제예요. 그래서 자동조정 오류가 뭔지를 몰라서 틀린 거죠. 자동조정 오류가 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자동조정 오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번에 자동조정 오류는 얘기를 했죠. 정의를 374페이지에 다시 정의가 되어 있는데 37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가로 1번에 반가로 1번에 자동조정 오류의 의의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자동조정 오류는 회계 오류가 발생한 회계기간과 그 다음 회계기간에 장부가 마감되는 경우 당해 회계 오류가 두 회계기간에 걸쳐 서로 상쇄되어 수정 분계가 필요 없는 유형의 오류를 말한다. 자동조정 오류는 거기 이렇게 되죠. 파란색 글씨로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킨다면 반드시 다음 회계기간의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킨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저번에 얘기했던 일시적 차이하고 비슷한 거예요. 저번에 법인세 얘기할 때 일시적 차이 했었잖아요. 일시적 차이하고 비슷한 건데 일시적 차이하고 차이점이 뭐죠? 일시적 차이는 이렇게 됐잖아요. 자, 이게 우리가 100원을 플러스하면 반드시 100원이 마이너스가 되죠. 이렇게 자동조정으로는 다음 연도에 일시적 차이는 100원이 플러스되면 언젠가는 마이너스가 되죠. 당장 내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렇죠? 이게 합쳐서 되잖아요. 그 차이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일시적 차이와 거의 같은데 얘는 반드시 다음 연도에 반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그림에다 써놨잖아요. 2007년에 마이너스 1,000원이면 다음 연도 플러스 1,000원.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마이너스 2,000원이면 다음 연도에 플러스 2,000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이런 말이 쓰였어요. 자동조정 오류는 반드시 재무상태표 개정이 과대 또는 과소개정됐다고 표현된다. 예를 들어 대손충당금이 100원 과소개정됐다고 표현되면 당해 오류는 자동조정 오류가 되지만 대손상각비가 100원 과소개정됐다고 표현되면 당해 오류는 자동조정 오류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이런 얘기죠. 자, 대손충당금이 과소개정돼 있다는 얘기예요. 과소. 그러면 얘는 자동조정 오류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근데 대손상각비가 과소개정됐다고 표현되면 얘는 자동조정 오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리가 있나요? 대손충당금이 과소되면 대손상각비가 당연히 과소되죠. 그렇잖아요? 당연히 얘가 과소개정되면 얘도 당연히 과소개정되는 것이지. 얘가 과소개정되는데 얘는 과대개정될 리도 없고 얘가 아무것도 변동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대손충당금을 여기다가 충당금을 예를 들어서 100원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손상각비 100원 이렇게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회사가 잘못해서 얘를 80원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0원이 과소개정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대손상각비도 80원밖에 안 썼을 테니까 얘도 20원 과소개정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결국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자동조정 오류인데 얘는 자동조정 오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분을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못하시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가 나오거나 또는 주관식 문제가 나오면 다 틀리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 차이점을 보시면 이렇게 돼요. 원래 본질을 얘기해보면 자, 형식과 실질이 있는 거예요. 자, 형식이 있고 자, 실질이 있죠. 실질. 회계에서 하는 게 실질이 우선이잖아요. 형식보다는. 자, 실질로 보면 둘 다 뭐냐면 자동조정으로예요. 자동조정으로예요, 진짜로. 형식만으로 보면 우리 눈에는 자동조정으로 안 보여요. 얘는 자동조정으로 보이는데 얘는 자동조정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본질을 잘 보지 못하거든요. 오케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오케이? 눈에 보이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다 자동조정으로 하고 그냥 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이거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끝내버린다고요. 형식을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차이점이 뭔지를 오른쪽에 증명해놨어요. 375페이지에 오시면 가로 2번에 보면 자동조정 오류의 분석을 보시면 예를 들어 각 회계기간 말 현재 대손충당금의 회사 측 잔액과 올바른 잔액이 다음과 같았다고 가정해보자. 자, 회사가 한 번도 대손된 경우도 없어요. 회사가 처음으로 2007년에 설립됐다고 생각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사가 이제 2007년도에 처음 설립됐다고 할 때, 자, 2007년과 2008년과 2009년 3회계년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뭐가 됐냐면, 대손충당금 장부 금액이 있어요. 자, 회사가 있고, 올바른 금액이 있죠. 올바른 금액이 있는데, 자, 이제 대손충당금이에요. 자, 대손충당금을 얼마인지 써보죠.
회사는 최소한 충당금으로 매년 100원, 200원, 300원을 썼어요. 여기다가 100원, 200원, 300원을 대손 충당금이라고 계상을 했다고요. 이렇게. 자, 올바른 금액을 계상하려면 얼마가 돼야 되냐면 120원과 250원과 250원과 390원이 됐었어야만 되는 거예요. 올바른 대손 충당금은. 자,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20원 과소계상돼 있다고 얘기하고 50원 과소계상돼 있다고 얘기하고 90원 과소계상돼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대손 충당금이 이렇게 돼 있다고 얘기한다고. 대손 충당금이 이렇게 과소계상돼 있다고 표현을 해요. 표현할 때. 자, 그러면 이렇게 과소계상되었다면 거기 첫 번째 그림 바로 밑에 보시면 375페이지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각 회계기간별로 대손 충당금이 각각 20원, 50원, 90원 과소계상됐다고 표현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오류송표를 작성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2007, 2008, 2009 이렇게 됐는데 2009 이렇게 됐는데 자, 회사가 어떻게 했겠어요? 회사가 대손된 게 하나도 없다면 자, 첫 해 얼마를 계산했겠어요? 자, 첫 해 10원에 100원의 대손상각비를 계산했겠죠? 그런데 올바르게 하면 120원을 계산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원을 덜 계산했죠. 그럼 대손상각비 20원을 더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0원이 자, 대손상각비가 더 계산이 됐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자동조정으로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재무상태표에 뭐라고 되겠어요? 대차대표 계정이 재무상태표 계정이 대손 충당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보기에 자, 마이너스 된 다음에 플러스 됐고 마이너스 된 다음에 플러스 됐고 마이너스 된 다음에 플러스 됐으니까 자동조정 오류라고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를 손익계산서 입장에서 얘기해 보면 달라진다고요. 자, 손익계산서 입장에서 얘기해 보면 자, 손익계산서에 자, 회사가 얼마를 했는지 올바른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뭘 계산하냐면 대손상각비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회사가 이제 첫 해는 처음 설립됐으니까 대손충당금이 없었잖아요. 기말에 대손충당금이 100원이라면 보충법에 따라서 대손상각비가 100원이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연도에는 이 보충법에 따라서 대손상각비가 또 100원이겠죠. 세 번째도 이 두 금액의 차이가 또 100원일 거예요. 이렇게. 자, 올바른 금액을 계산해 보시면 첫 때는 120원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자, 두 번째는 얼마였겠어요? 두 금액의 차이 130원이었죠. 자, 세 번째는 이 두 금액의 차이 140원인 거예요. 140원.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20원 과소계상, 자, 30원 과소계상, 자, 40원 과소계상 이렇게 됐다는 거죠.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냐면 대손상각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틀림없이 요 위의 사건과 밑에 사건은 똑같은 거예요. 위의 사건과 요거하고 얘는 똑같은 건데 재무상태표에서 얘기할 때는 20원, 50원, 90원이 과소계산됐다고 얘기하는데 손익계산서에 가보니까 20원, 30원, 40원이 과소계산됐다고 얘기한다고요. 다르잖아요. 전혀. 하지만 답은 같아야죠. 답은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밑에 거를 오류송표에다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그려져냐면 20원, 30원, 40원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 합쳐보면은 가로친 게 다 차변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대변에서 이렇게 써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대손충당은 90원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자동조정 오류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동조정 오류가 아닌 걸로 보이잖아요. 하지만 얘는 실제로 어떻게 됐던 거예요? 이렇게 됐던 거예요. 얘는 요 20원이 자동적으로 조정이 돼요. 다음 연도 이렇게. 근데 다음 연도 잘못된 게 뭔가 있는데 뭔지 몰라도 잘못된 게 있어요. 그걸 네팅해 보니까 손익계산서에 30원 잘못됐다. 그런 뜻이에요. 또 얘가 다음 연도에 틀림없이 자동조정이 돼요. 근데 잘못된 게 또 있어요. 이렇게. 두 개를 빼고 나니까 40원이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계정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때는 요 이미 자동조정이 다 된 상태에서 최후금액 요건 20원, 요건 30원, 요건 40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계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여기다 그냥 쓰기만 하면 돼. 그 금액을. 재무상태표 계정이 잘못됐다고 하면 여기다 쓴 다음에 그걸 반대로 써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재무상태표 계정은 특정 회계연도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에도 사용하는 그 실질 계정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는 2월이 돼요. 그래서 2월 효과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손익계산서 계정은 뭐죠? 당해 회계연도만 딱 쓰면 다음 연도에 전혀 안 쓰잖아요. 2월 효과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계정은 2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자동조정으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자동조정으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다 자동조정으로죠, 실제로. 이 두 개를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이게. 자, 그러면 그 뒤에 가보시면 그 차이점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376페이지에 가보시면, 예제 5번 바로 위에 문단에 써놨어요, 얘기를.
네, 바로 위에 문단에 보시면 자동 조정 우려는 오류 수정표상 단기의 특정 금액이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면 다음 회계 기간의 단기 손익에는 동일한 금액만큼 반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우리가 보기에 대손 충당금이 과소개선됐다는 표현은 자동 조정 우려처럼 보이지만 대손 상각비가 과소개선됐다는 표현은 자동 조정 우려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제 5번 있는데, 자, 대손에 관한 얘기인데,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여기 예제에 있는, 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예만 들어놨어요. 아까 제일 처음에 예제 3번이 뭐였어요? 예제 3번 이거였죠? 예제 3번이 기계장치를 취득했는데 전부 다 비용 처리했다 이거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례예요, 이렇게. 자, 두 번째 사례는 그 4번에 있는 게 뭐였어요? 재고자산 우려였죠? 시험에 재고자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세 번째로, 다섯 번째로 뭐가 되냐면 여기 있는 대손 충당금.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가장 전형적인 것만으로 예를 들어놨다고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해보세요. 자, 뭘 해야 되냐면 회사가 직접상각법을 사용하다가 자, 충당금 설정법으로 바꿨어요. 이게 직접상각법에서 충당금 설정법으로 바꿨다는 게요. 자, 근데 직접상각법은 기준에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충당금 설정법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 방법은 각 회계연도의 대손상각비가 얼마 잘못됐나 그걸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테고, 또 하나는 각 회계연도의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잘못됐나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고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대손상각비가 얼마 잘못됐나 라고 하는 금액을 계산한다면, 대손상각비가 얼마 잘못됐다 계산한다면 잘못된 금액을 계산해서 10, 20, 30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대손 충당금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마이너스 10, 다음 연도에 10 이런 식으로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손상각비가 잘못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내면 이런 식으로 오류손표를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오류손표를 그려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직접상각법과 충당금 설정법이 있는데, 자, 대손상각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자, 대손상각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대손상각비가 있어요. 대손상각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 직접상각법은 대손상각비로 얼마를 계산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하지만 충당금 설정법에서도 여전히 대손상각비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충당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충당금. 대손 충당금의 입장에서 본다면 직접상각법에서는 계산을 안 했겠죠. 이렇게? 그런데 대손 충당금 설정법에서는 얼마를 계산했었을 거 아니겠어요? 자, 뭐가 쉽겠어요? 네? 이 위의 경우에는 얘도 계산하고 얘도 계산해서 두 개를 다 계산해서 두 금액의 차이를 계산해야 되죠. 여기서는 얘 하나만 계산하면 그게 결국 차이죠. 그렇죠? 뭐가 더 빠르겠어요? 밑에 걸로 하는 게 더 빠르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무조건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잘못됐는지를 계산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으로 만약에 계산할 금액만 계산하면 그 금액이 과소평가이죠, 무조건. 자, 그러면 거기 있는 자료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되겠어요. 2008년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2008년에 이렇게 됐어요. 2008년에 판매한 부분이 있는데, 자, 2008년도에 대손된 게 있고, 2009년도에 대손된 게 있고, 2010년도 이후에 대손될 금액이 있고,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376페이지에 보시면 가로 2번 자료에 보면 2008년도 판매분에 대해서 2008년도에 대손된 게 2,000원이에요. 2,000원. 자, 그러면 2008년 말 현재 입장에서 볼 때 내년도 이후에 대손될 금액이 얼마인지를 추정해야 된다고. 자, 그걸 추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 이후에 대손이 얼마가 될까요? 추정해야 되죠, 이렇게? 근데 거기 문제에 보면은 가로 2번에 보면은 2009년도에 대손된 게 6,000원이 있어요. 2009년도에 대손된 게 6,000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2010년 이후에 대손될 금액이 가로 2번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2010년 이후 대손 예상액은 2008년도 판매분에 대해서 3,000원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2008년도 판매분에 대해서 3,000원이 이때 이후에 대손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2009년의 입장에서 와보니까 이게 6,000원이 대손된 거고 3,000원이 대손될 거잖아요. 요 두 금액이 2008년 말 현재로 예측한 금액일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이 문제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신다면 이런 의문점을 갖는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2008년 말에 내년도 이후에 대손이 예상되는 금액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나? 이건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거잖아요. 예측치는 점점 바뀌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무조건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2008년 말 현재로 내년도에 대손된 금액과 2010년 이후에 대손이 예상되는 금액을 무조건 완전히 추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냥 가정이에요. 그냥 가정이라고 보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러면 9,000원이죠, 9,000원. 그럼 뭐가 되겠죠? 자, 2008년 말년제, 자, 대손충당금이 얼마 된 거야? 대손충당금이 9,000원 과소계상돼 있는 거야. 회사가 9,000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계상 안 해놨으니까 그게 과소계상돼 있어요. 자, 이제 2009년 말 입장에서 보세요. 2009년 말 입장에서 본다면 2009년 말 현재로 내년도에 대손될 금액이 얼마인지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2009년도 판매한 분에 대해서도 이때 대손된 게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내년도에 대손될 금액이 있죠. 거기 보시면 가로 2번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8,000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8,000원. 자, 그러면 2009년 말에는 대손충당금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요거 두 개 합쳐서 11,000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000원이 과소계상돼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오류손표를 그려보면 자, 2008년과 2009년도에 계산을 해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2009년 말 재무상태표 이렇게 계산하죠. 재무상태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걸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자, 2008년도에 대손충당금이 과소계상돼 있으니까 대손상각비가 과소계상됐을 거예요. 대손상금을 절 계상하면 대손상각비가 덜 계상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대손상각비를 9,000원을 추가로 더 계상해야 되죠. 대손충당금이 잘못되면 자동조정 오류니까 다음 년도에 9 이렇게 되죠. 여기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죠. 다음 년도에 11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대손충당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9,000 플러스 9,000 마이너스 11,000 플러스 11,000 그래서 대손충당금. 자, 그러면 이걸 오류수정 분계를 해보세요. 자, 오류수정 분계를 해보면 자, 이게 마지막 재무상태표의 미치항이에요. 재무상태표의 대변에 11,000원. 그래서 대손충당금이 여기다 대변에 11,000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2009년도 손익계산서에 되어 있죠. 얘는 뭐예요? 지금 대손상각비에 전부 다. 자, 이걸 다 네팅하게 되면 2,000원이 되죠. 그럼 여기다가 대손상각비 2,000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자, 전기 전에 손익의 미치항이야. 이게 뭐냐면 전기 2월 이익이익이죠. 여기다가 2월 이익여금 이게 9,000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오류수정 분계가 돼요. 이렇게. 객관식에서 그냥 요거 하나만으로도 시험 문제를 내요. 객관식에서는 얘는 요거 하나만 갖고도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보시면 되죠. 예? 자, 그게 이제 오류수정표를 이용하는 오류수정이에요. 자, 뒤에 가보시면 378페이지 오면 예제 6번을 보시면 오류수정표의 작성이 있는데 자, A사는 2009년도 결산 과정 중에 다음과 같은 회계 오류들을 발견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단기순이익은 다음의 금액을 보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가로 1, 가로 2, 가로 3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하나씩 해보세요. 하나씩 해보시면 2007, 2008, 2009 자, 이제 거기 보시면 뭐가 되냐면, 자, 2007년도에 보고된 단기순이익이 돼 있어요. 자, 2007년도, 자, 이제 2008년도, 자, 2009년도 이렇게 돼 있고, 제일 마지막에 2009년 말 재무상태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가. 자, 거기 보시면 이제 보고된 단기순이익이 4만원, 3만원, 2만원씩 되죠. 4만원, 3만원, 2만원이 이제 보고된 단기순이익이에요. 보고된 단기순이익이 되죠. 거기 보시면 이제 가로 1번부터 하나씩 계산을 해보시면, 2007년도에 미지급여를 계상하지 않은 금액이 3,000원이 있는데 그러면 3,000원의 미지급여를 계상하게 되면 급여가 그만큼 계상이 돼야 돼요. 추가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3,000원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미지급여니까 다음 연도에 이렇게 3,000원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동 조정이 돼서. 자, 그 다음에 그 4,000원 있죠. 2008년에. 자, 4,000원이 있어요. 그럼 다음 연도에 4,000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연도에 2,000이 있어요. 자, 2,000이 되게 되면 다음 연도에 2,000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마지막 해는 미지급여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걸 뭐 증명해 보셔도 좋아요. 자,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요거만 이렇게 증명을 해보면 요거만 이렇게 증명을 해보세요. 요거만. 자, 저거를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회사가 있고 자, 회사가 있고 올바르게 한 게 있어요. 올바르게 한 게. 자, 이제 2007년도에 뭘 했어야 되냐면 자, 회사는 아무것도 회계처리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여기다 급여라고 쓰고 급여 얼마예요? 3,000원이 하고 여기다가 미지급여 3,000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008년이 되게 되면 뭘 했을 거냐면은 2008년도에 이 미지급한 급여를 지급했을 거라고 틀림없이. 그 지급하게 되면 자, 올바른 문계산 현금으로 3,000원을 지급했으니까 그게 요 미지급여라고 하는 부채를 갚아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3,000원을. 근데 회사는 뭘 했을 거냐면 미지급여를 계상하지 않았으니까 대변에 현금 3,000원을 쓰고 여기다가 급여라고 썼을 거라고요. 이렇게. 자, 대손충당금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지급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때 미지급여가 3,000원 과대 계상되는 거잖아요. 저기 손익계산서에 갖다 쓸 때는 손익계산서 입장에서 써야 되니까, 손익계산서 입장인 요게 급여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급여가 뭐예요? 과소계상돼 있죠.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급여가 과대 계상돼 있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나를 증명해 본 건데 그 밑에 있는 걸 다 증명해서 다 똑같아요. 전부 다. 자, 그래서 자동조정 오류라는 판단만 들면 첫 해만 계산하면 자동적으로 반대로 그냥 보내기만 하면 된다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분개를 해보세요. 이걸 가지고. 자, 이걸 이해하셨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분개를 해보세요. 자, 분개를 해보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분개가 되죠.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미지급이에요. 그렇죠? 재무상태표 계정이 지금 뭐가 되죠? 미지급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2,000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 2009년도 손익계산서 계정이 있잖아요. 이걸 다 네팅하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급여가 돼요. 근데 급여의 대변과 차변이 있으니까 다 네팅하면 대변에 2,000원이 되잖아요. 그 대변에 자 급여가 2,000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08년 이전에는 장부가 마감됐으니까 이 이전 계정은 다 뭐예요? 전기 손익에 미친 영향이죠. 걔가 2월 이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시면 자, 여기다가 2월 이경이 얼마냐면 4,000원 이렇게 써준 거죠. 이렇게 써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자, 재고산이 있어요. 재고산. 각 기간 말에 기말 재고산 과대 과소계상이 있는데, 얘는 사실 얘를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뭐냐면은, 얘를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자, 기초재고 단기매 기말재고이 제일 편하다고요. 이렇게. 요걸 이용해서 풀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아주 제일 편하다고요. 이렇게. 거기 보시면 어떻게 됐냐면, 자, 1000과소, 3000과대. 자, 1000과소, 자, 3000과대, 2000과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 보시면은 그렇게 돼 있죠. 과대, 2000과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1000과소 이렇게 쓰죠. 이걸 이렇게 가게 되면 뭐예요? 3000과대 이렇게 쓰죠. 이렇게. 그럼 얼마 됐어요? 1000과대 이렇게 되겠죠. 여기 마지막 회계연도의 매출원가가 얼마 되냐면 1000과대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럼 우리 수정 분기를 할 때 뭐가 필요하죠? 요거하고 요거 두 개만 알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지금 매입은 잘못된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수정 분기를 하게 되면 뭐가 돼요? 매출원가가 1,000원 과대 계산돼 있으니까 매출원가를 줄여야 되죠. 그래서 매출원가를 1,000원을 줄이고, 그 다음에 재고산이 과대 계산돼 있으니까 재고산을 줄이면 되죠. 재고산 2,000원을 줄이면 돼요. 자, 대차를 맞추면 전기 2월 2경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분개를 하는 게 더 편하다고요. 그렇죠? 얘가 항상 편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저 오류수정표 안에다 써놓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오류수정표 안에다 써놓으라니까 써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재고산 관련된 오류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쓸 때, 자, 첫 때만 생각해 보세요. 첫 때만 기말 재고산이 과소계상돼 있다면 매출원가가 1,000원이 과대계상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매출원가가 1,000원이 과대계상됐으니까 매출원가를 줄여야 되죠. 줄이면 뭐가 돼요? 당기순이익이 그만큼 늘어난다고. 그렇죠? 매출원가를 줄이면 여기 당기순이익이 자 1,000원이 과소계상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1,000원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재고산 때문에 여기다 1,000원이 이렇게 늘어나야만 된다고요. 얘가 자동조정 오르니까 다음 연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000원과 2,000원 있는데, 자, 3,000원과 그 다음에 2,000원이 있죠. 자, 3,000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처음에 과소계상될 때 플러스였어요? 그럼 과대계상되면 마이너스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거꾸로. 과소가 플러스로 시작했다면 과대는 마이너스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000 플러스 3,000, 자, 마이너스 2,000 플러스 2,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연도에. 그럼 마지막에 뭐가 돼 있냐면 그게 마지막이 재고자산이 돼요. 이게 재고산과 관련된 오르니까 재고자산이 되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수정 분개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재고자산이 2,000원. 자, 뭐냐, 대변이죠, 대변. 자, 재고산 계정의 대변에 2,000원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자,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 요거죠, 요거. 요거 네팅해보면 대변에 1,000원이잖아요. 뭐예요? 매출원가예요. 계정이. 자, 매출원가 대변에 얼마냐면 1,000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자, 이게 전기 손익에 미친 영향이죠. 다 네팅하면 전기 2월 잉여금 3,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개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미수수익이 가로수 한번 했는데, 미수수익도 해보세요. 이렇게. 자, 이제 미수수익을 한번 해보시면, 자, 이제 미수수익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미수수익은 회사가, 자, 2007년도에 미수수익을 2,000원을 계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자 수익이 2,000원이 계상되지 않았을 테니까, 이자 수익이 덜 계상돼 있죠. 그러면 이자 수익을 이렇게 늘려야 되는 거예요, 2,000원을. 자, 그러면 자동조정 오류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반대로 가죠. 이렇게. 2,000원 마이너스 2,000원, 자 3,000원 마이너스 3,000원, 그 다음에 1,000원 마이너스 1,000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분개를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재무상태표 계정이 얘가 뭐야? 지금 미수수익이에요. 미수수익에 차변했어야 된다는 게 가로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자 미수수익 차변에다가 1,000원 이렇게 써야 되죠. 1,000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당연기 손익계산서 계정 있잖아요. 요거 두 개를 네팅하면 마이너스 2천이에요. 차변의 2천이라고요. 자, 차변의 2천인데 걔가 뭐겠어요? 얘가 이자 수익이죠. 지금 미수 수익이니까 이자 수익이에요. 이렇게. 그죠? 자, 남는 잔액이 여기 대차 잔액을 맞추는 금액. 이게 뭐예요? 전기 오르 수익이죠. 전기 손익에 미쳐요. 전기 2월 잉여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3,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분결하실 수 있어요. 자, 이 오류수송표를 시험에 냈던 적은 세무사 시험은 한 번도 시험에 냈던 적이 없고 2차 시험에 회계사 시험에서는 언제 했냐면 1992년에 출제를 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의 일이죠. 그러면 자 이게 왜 아직도 이렇게 살아남고 있느냐? 언젠가는 주관식 한번 낼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고 주관식에서 뭐 오류수송표를 작성해봐라 이럴 줄 모르잖아요. 오류수송표는 정식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양식을 줘요. 이 양식에 맞춰서 하라 이런다고요. 안 그러면 뭐겠어요? 재무제표가 아니니까 자기 맘대로 만들 거 아니겠어요? 오류수송표를. 그러니까 오류수송표 양식은 줘요. 일반적으로. 주는데 주관식에서 혹시 얘를 그리라 그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주관식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주관식 공부할 때 잠깐 한번 해보시면 그때는 또 실력이 많이 쌓여서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객관식 문제를 푸는데 여전히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 뒤에 있는 객관식 문제를 가면서 제가 이제 여기서 객관식 문제 푸는 기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안 그러면 괜히 객관식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괜히 쓸데없는 기법들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86페이지에 보시면 자, 그 회계 변경 문제가 있어요. 회계 변경 1번에 주식회사 강원은 2009년도에 재고산평가원을 선입선출법에서 후입선출법으로 변경했다는데 후입선출법을 고치세요. 이동평균법으로 그냥 고치세요. 제가 미처 못 고쳤어요. 후입선출법을 기준에서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바꾸면 뭐가 돼요? 네? 의견 거절이 되죠. 코스닥이 한 50개가 퇴출되잖아요. 이번에 의견 거절 받고 막 이래갖고 이게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동평균법으로 바꿨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회계 변경이에요. 회계 변경도 오류성 기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죠? 이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왜 회계 변경이 오류성으로 문제가 풀리죠? 그거는 이것 때문이죠. 자, A라는 방법에서 B라는 방법으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A라는 방법이 지금 선입선출법이죠. 이렇게 얘를 이동평균법으로 바꿨어요. 이럴 때 기존에서 얘도 인정하고 얘도 인정하면 이게 뭐야? 회계 변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책의 변경이. 그런데 얘를 인정하지 않고 얘를 인정하면 얘가 오류수정이 되죠. 그렇죠? 차이점이 그렇잖아요. 근데 회계 변경과 오류수정은 다 뭐예요? 회계 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은 모조리 다 소구법이라고요. 소구법. 과거로 돌아가서 다 고쳐오잖아요. 그러면 회계 정책의 변경이 소구법이라면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라는 게 있겠죠. 얘가 이렇게. 그러면 얘가 오류수정이라면 오류수정이 전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회계 오류의 누적 효과라고 얘기한다면 그 회계 오류의 누적 효과가 뭐냐면 기초 2월 이험에 미친 효과예요. 따라서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하고 같다고요. 금액이.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하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분계를 이렇게 했잖아요. 분계를 이렇게 했죠. 얘가 이렇게. 근데 만약에 얘가 오류성이 아니라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면 요 금액은 뭐가 된가요?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하고 회계 오류에서 전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용한다면 우리가 쟤를 오류성이라고 생각하고 요 이겸에 미치는 효과만 계산해내면 얘가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죠.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서 이제 뭘 해보냐면 이렇게. 자, 그래서 재고산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를 풀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써요. 첫 번째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는.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처럼 오류성이라고 간주하고 문제를 푼 다음에 마지막에 그 2월 이험을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라고 우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풀리겠죠?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보자마자 그냥 분계를 하는 기법이 있어요. 이런 걸 이제 관심법이라고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딱 보자마자 분계를 쫙 할 수 있어요. 5초 내에 분계가 돼요, 이거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지금 강의하면은 어려워서 못 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2차 볼 때쯤 되면은 그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해한다고 얘기해요. 그때는 이미 직관력이 많이 늘어나 있잖아요. 자,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은 그냥 풀어서 틀리는 거예요. 풀어서 만약에 틀린지 모르겠다. 이거 틀려버리는 거죠. 이런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죠.
네, 이 3번 방법은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방법이에요. 어차피 다 풀지는 못할 테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현 단계로서는 이 방법이 제일 좋다고 봐요. 이 방법이 좋은 이유가 뭐겠어요? 얘가 너무 편했잖아요. 얘가 안 편했나요? 안 편했으면 그다음부터 할 말이 없는데. 이게 진짜 편한 방법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해보세요. 자, 이제 기초재고, 단기매입, 기말재고가 있는데, 자, 기초재고, 단기매입, 기말재고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자, 전기가 있죠. 2008년, 다 단기 2009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회사가 선입선출법에서 이동평균보호를 바꿨죠. 그런데 2009년도에 회계정책을 변경하니까 기초재고산이 16만원 감소했다는 거잖아요. 기초재고산이 뭐죠? 이거죠. 이거잖아요. 이거. 기말재고산. 자, 16만원 이게 뭐였던 거예요? 감소했다는 거예요. 감소? 그러면 16만원이 감소하면 다음 연도에 이것도 16만원이 감소하겠죠. 감소라는 표현은 뭐예요? 이쪽에서 얘기했던 과대계상이라는 표현이에요.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 그 387페이지에 있는 그 3번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건데 과대계상이라는 표현은 감소라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걸 먼저 아셔야 되는데 뭐냐면은 자, 과대계상됐다는 시험에 이게 자주 나오니까 오류수에서 특히 많이 나오죠. 과대계상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감소라는 표현과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과대계상됐다는 얘기는 자, 오류를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대계상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오류를 만약에 수정하게 되면 감소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오류 수정 후죠. 오류 수정 후가 된 거예요. 자, 오류를 수정하기 전에는 과대계상돼 있는데 그 오류를 수정해버리면 과대계상된 금액만큼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감소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과대계상이라는 표현과 감소라는 표현이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과대계상과 증가가 같은 표현인 줄 알아요. 과대계상과 증가는 반대의 표현이에요. 예? 이거부터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감소라는 표현은 뭐예요? 과대계상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아무튼 그냥 감소라고 써보세요. 이거 수정해서 써도 상관없어요. 수정해서 쓴다면 16만원 과대계상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자, 기말재고산이 얼마가 되어 있다는 거죠? 거기 보면 기말재고산이 각각 14만원 감소했다 그랬죠? 자, 어떻게 됐어요? 14만원이 감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매출원가에 미친 영향을 계산을 해보세요. 이렇게. 매출원가에 미친 영향을. 매출원가에 미친 영향을 계산하면 얘가 16만원 감소되고 14만원 감소됐으니까 2만원이 감소돼요. 계산을 해보시면 이렇게 감소된다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뭐죠? 기초 2월 기염에 미친 효과 이걸 계산해보세요. 분계를. 이걸 보고 분계를 해보면 자, 기말재고산이 감소해야 되죠. 14만원이. 자, 그러면 재고자산이 감소해야 되죠. 14만원이가 이렇게. 자, 매출원가가 2만원이 감소해야 되죠. 매출원가가 2만원이 감소하려면 여기다 매출원가가 2만원 이렇게 감소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대차 맞추는 잔액이 뭐예요? 전기 2월 기염이죠. 이렇게. 16만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걸 가지고 붙기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만약에 이제 감소라는 표현을 없애버리고 이 과대라는 표현으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이렇게. 얘가 과대계상, 얘가 과대계상, 얘가 과대계상, 그래서 얘가 과대계상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이렇게. 과대계상과 감소는 같은 표현이다. 예상하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1번에 기초이기염의 증감이 얼마 영향을 미쳤어요? 기초이기염이 16만원이 뭐가 돼요? 감소하죠. 차변이니까 기초이기염이 16만원이 감소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매출원가가 단기순이익이 증감이 어떻게 돼요? 얘가 단기순이익이잖아요. 얘가 단기순이익에서 매출원가가 2만원이 감소하니까 단기순이익이 2만원 늘어나잖아요. 그 단기순이익이 2만원 증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동그라미 3번이 됐죠. 오류수정 기법을 이용해서 풀지 않고는 얘가 되게 어려워요. 얘가 이거는 계산하기 쉬워요. 요 기초이기염에 미친 효과는 어떻게든 계산하기 쉬운데 이게 매출원가에 미친 영향을 계산할 때는 거의 머리가 아파요. 저도 여러 번 해봤는데 여러 번 해봐서 늘 머리가 아파서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풀지. 그리고 오류수정 기법을 도입한 거예요. 제가 회계변경 기법으로 그냥 풀렸으면 뭐하러 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류수정 기법을 이용하니까 훨씬 더 쉽더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계정책의 변경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시험에 낼 수 있는 게 재고산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옛날에 감가상각 방법이 있었는데 걔가 쫓겨났잖아요. 추정의 변경으로. 그게 얘밖에 없다고요. 얘는 항상 이런 방식으로 푸시는 게 제일 편하다고요. 예? 자, 그런데 387페이지에 오면 3번에 보면 자, 한오리조토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자, 이 회사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푸냐면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서 푸시면 돼요. 자,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이런 거죠. 아까 이제 예제 3번 예를 들어보세요. 아까 예제 3번 있었죠? 예제 3번. 예제 3번. 기계장치를 사서 다 수선비로 비용 처리했던 이게 있었어요. 그 오류성 분기를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되죠. 자, 기계장치가 10만원.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면, 자, 75,000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감가상각비가 25,000원. 그 다음에 5만원이 전기 2월 기계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 거죠. 자, 우리 시험 문제로 내는 건 이제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익염의 비치 영향, 두 번째는 단기손익의 비치 영향. 이게 딱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자, 이익염의 비치 영향을 계산해 보시면, 자, 이익염의 비치 영향이란 어떻게 계산하는지, 두 번째, 단기손익의 비치 영향을 계산해 보세요. 자, 그러면 단기손익의 비치 영향이란 얘만 단기손익의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5,000원이. 그래서 25,000원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익염의 비치 영향이란 어떻게 돼요? 요 이익염의 비치 영향이란 어떻게 되냐면, 요것도 이익염으로 가죠, 결국은. 얘도 이익염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이익염으로 가는 거는 다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감가상각비 25,000원이 결국 이익염으로 가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직접 이익염으로 가는 게 5만원 있죠. 25,000원 있고. 자, 두 개를 네팅하니까 25,00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반대예요. 이건 대변이고 이건 차변이니까 반대예요. 그죠? 우연히 둘 다 25,000원이 돼서 그런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얘를 계산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어려워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워져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단기손익의 비치 영향을 계산하는 게. 저 단기손익의 비치 영향을 계산하는 게 되게 어려우니까 저 단기손익의 비치 영향을 계산하는데 뭘 이용하냐면 오류성표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오류성표는 우리가 그렇게 자유자재로 그릴 수 없는 이자율 100%와 같은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연체이자 25%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주지도 않겠는데 나만 그냥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지, 이자를.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이게. 그래서 오류성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법을 이용하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거죠. 여기서는 제가 딱 한 가지 방법으로만 푸는 것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익염에 미친 효과를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기손익에 미친 효과는 계산하지 않아요. 무조건 이익염에 미친 효과만 계산해요. 자, 그러면 이익염에 미친 효과를 계산할 때, 자, 이익염에 미친 효과를 계산할 때, 이익염에 미친 효과를 계산해야 된다고요. 요 이익염에 미친 효과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요 두 가지가 이익염에 미친 효과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 그러면 요 감가상각비와 이익염에 미친 효과를 계산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계산할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 두 금액을 계산하려고 자꾸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이 두 금액을 계산하지 말고 반대편에 있는 금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얘를 계산하지 말고 이 반대편에 있는 얘네 둘을 계산해요. 예? 반대편에 있는 걸. 이걸 제가 닥사이드 오브 더 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달의 어두운 면법이라는 거. 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달의 어두운 면법이에요. 핑크 플로이드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앨범 제목이에요. 1972년에 나왔던 이게 있어요. 아주 그지가 저는 안 좋아해요, 이 사람들. 예? 아무튼 간에 달의 어두운 면이죠. 항상 우리는 달의 밝은 면만 보고 살거든요. 그래서 달의 어두운 면을 못 보는데 우리가 이익염에 미친 효과를 계산할 때 자꾸 얘를 계산하려면 너무 힘들다고요. 반대편을 계산하고 반대편. 그게 뭐예요? 수학에서 얘기하는 귀류법이죠. 수학 선생님이 중학교 때부터 직접 증명해보자 이러면 직접 증명법을 하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러면 얘를 귀류법으로 하면 만약에 얘가 아니라면 이러면서 하잖아요. 반대편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반대편을 증명할 때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익염에 미친 효과의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자산과 부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재무상태표에서 여기 있는 자산에 미친 영향과 여기 부채에 미친 영향을 계산하면 그 남는 잔액이 뭐예요? 이익염에 미친 영향일 거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게 물론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이겠지만 자본에 미친 영향이겠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다 손익거래니까 다른 자본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자산과 부채에 미친 영향은 이익염에 미친 효과랑 같아요. 만약에 혹시라도 주식기준 보상거래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자본 중에서 주식선택권에 미친 영향도 좀 있었겠죠. 그것만 추가로 고려하면 되는데 여태까지 시험에서는 다 손익거래만 냈기 때문에 여기서 자산과 부채의 차액은 이익염에 미친 효과라는 거죠. 이건 개념책에서 얘기하는 자본의 정의를 이용한 거거든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은 자본과 같다. 자본은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본을 계산할 때 나머지를 계산해서 차익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완벽한 이론적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스킬이라고 하지만 저는 S를 죽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S킬.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해보세요. 자, 이제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데 거기 있는 3번 문제를 그냥 푸는 건 되게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푸시냐면 자, 이걸 계산하면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거기 문제가 뭘 물어봤냐면 전기 2월 미처분 이기험이 미친 효과 이걸 물어봤죠. 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딱 사실 세 가지인데 자, 첫 번째는 1월 1일 현재 2월 이기험에 미친 효과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두 번째로 자, 12월 31일 현재 이기험에 미친 효과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자, 단기 손익에 미치는 효과가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고요. 이렇게. 자, 우리는 이기험에 미친 효과라는 걸 항상 어떻게 계산해요? 자산과 부채의 차이로만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산과 부채에 미친 효과만 계산하게 되면 요 이기험에 미친 효과가 계산되겠죠. 요것도 계산될 거예요. 자, 요건 기말년제로 계산해보고 이건 전기말년제로 계산해보면 되니까. 그러면 자, 1월 1일 현재 이기험에 미친 효과를 쓰고 자, 12월 30일 현재 이기험에 미친 효과를 이렇게 쓴다면 자, 요 금액이 100원 과대 계산돼 있고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원 과대 계산돼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단기 손익이란 그 차이겠죠. 그럼 단기 손익이 80원 과소 계산돼 있겠죠. 그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을 계산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거하고 요거만 계산함으로써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을 계산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언제나 뭐만 계산하면 되죠? 기말연재 자산부채에 미친 효과 또는 기초연재 자산부채에 미친 효과만 계산하면 차이가 단기 손익에 미친 효과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시면 자, 387페이지에 오면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문제에서 전기 2월 미처분 이기험과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 미친 효과를 계산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기 2월 미처분 이기험에 미친 효과를 먼저 계산하면 전기 2월이 뭐예요? 기초금액이죠, 기초. 자, 전기 2월이 기초니까 여기다 이렇게 써보세요. 2008년 자, 12월 31일 현재 여기 자산부채에 미친 효과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써보세요. 자, 제일 먼저 회사가 가본을 보시면 2008년 초에 골프장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서 설치비 40만원을 비용 처리했다. 아까 했던 그 얘기랑 똑같은 거죠? 사자마자 기계장치를 비용 처리했다. 수선비로.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 40만원을 스프링클러라고 자산으로 계산했는데 자산으로 계산하지 않았잖아요. 자산으로 계산하게 됐죠. 그럼 여기다가 스프링클러라는 자산이 있겠죠? 자, 스프링클러라고 하는 자산이 40만원을 써야 되는데 안 썼어요. 그래서 이게 과소계상되는 거예요. 이만큼이. 계상해야 되는데 안 계상했잖아요. 그러면 자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자산을 계상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잘못된다고요. 계상을 안 했을 테니까. 그래서 자산을 과소계상하게 되면 반드시 감가상각 누계액도 잘못 계상돼요. 계상을 아무것도 안 했을 테니까. 그런데 거기 보시면 거기에 2009년 말 현재 스프링클러의 잔연의 용료수가 3년이다 그랬으니까 2009년 말 현재 3년 남았으니까 2008년 초에는 5년 남았을 거 아니겠어요. 5년간 상각하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매년 8만원씩이죠. 매년 8만원씩인데 2008년도 첫 해는 8만원밖에 계상 안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8만원 과소계상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나번을 보시면 회사는 당월급여를 모두 차월에 지급하여 왔으며 이를 현금주에 따라서 회계 처리했다. 그러니까 회사는 미지급급여를 계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2008년 말 현재 미지급급여가 2,000원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다 뭐라 써야 돼요? 자, 여기 미지급급여가 2,000원을 계상 안 했으니까 과소계상도 있겠죠. 이렇게. 자, 이제 대차를 맞춰보세요. 대차를 맞추면 그분이 알아서 계산해 주죠. 그분이 누구예요? 대차 평균의 원리. 예. 자, 그래서 여기다 대차를 이렇게 맞춰보시면 여기 보면 얼마예요? 여기 40만원 과소계상돼 있죠? 여기 얼마죠? 이쪽도 40만원 과소계상돼 대차가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2월 이기험이 얼마 잘못됐겠어요? 네? 31만 8천원이 과소계상돼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 쭉 합산을 해보시면 되고 뒤에 해답을 보시면 해답도 그렇게 풀어놨으니까 388페이지에 오시면 거기 해답 3번을 보면 2008년 말 자산부채에 미친 영향 그래서 계산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31만 8천원 과소계상돼 있죠.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해 놓으니까 자, 1월 1일 현재 이기험이 얼마 됐냐면 자, 31만 8천원이 과소계상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과소계상돼 있는 건 뭐예요? 증가죠, 증가. 그렇죠? 그래서 자, 이게 증가예요. 과소는 증가예요, 증가. 이렇게. 그래서 31만 8천원 증가 이렇게 답하면 돼요. 자, 그런데 31만 8천원 증가가 없잖아요. 그냥 하게 되면 증가 해갖고 증가했지만 탁 답쓰고 틀릴 텐데 증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문제가 좋아지려면 31만 8천원 증가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없어서 문제가 별로 안 좋은 문제예요. 거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제일 밑에 뭐가 있어요? 법인 세율 30% 되겠죠? 그러면 다 세후 금액으로 고쳐야 돼요. 일반화 세율을 곱해야 된다고요. 여기다가 자 1- 세율을 이렇게 곱하셔야 돼요. 30%를. 그러면 거기는 22만 얼마 이게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항상 세금 요과가 나오면 세후 금액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1- 세율을 이렇게 곱하셔야 된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31만 8천에다가 1- 30%를 하게 되면 22만 6천 원 증가 이게 답이 될 거예요. 계산해 보시면 이게 우리는 그냥 뻔히 알아요. 22만 6천 원 증가 이게 되죠? 22만 6천 원 증가 이게 답이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딱 보자마자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라는 걸 알아요. 왜 그러냐면은 법인 세율이 이렇게 30% 주어지게 되면 이것도 객관식에서 하는 기법인데 세율이 주어지면 언제나 보기에 세전금액과 세후금액이 같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실수할까봐. 사람들은 이 세율을 읽지 않기 때문에 세전금액을 그냥 답을 타고 나오거든요. 너무 기쁜 마음에 내가 이 문제를 풀었네 이러고. 시험장을 나오면 꼭 옆에 있는 친구가 떠들잖아요. 너 그 세율 고려했니? 확 죽여버리고 싶죠.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세후전과 세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사실은 살다 보면 문제를 푸시다 보면 이거 풀 시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처음 계획과 다르게 그러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문제는 아웃 10문제 남았어요. 이거 찍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법인 세율만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 어떤 금액을 딱 찾아서 거기다 곱하기 70%를 해보세요. 그러면 70%가 되는 금액과 아닌 금액 두 가지가 있으면 70%를 곱한 금액이 답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22680이 답이에요. 무조건. 제가 이런 걸 찍어볼 때는 그냥 이렇게 찍어봐요. 31만 8천원 곱하기 .7 해보고 22만 6,800원 곱하기 .7 해보고 20만 2천원 곱하기 .7 하면 줄어드니까 그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22만 2,600원 곱하기 .7 하면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31만 8천원에다 .7을 곱하면 2600이 되는 거니까 답이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그러면 확률이 50%가 되니까 이번에는 OX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오지선다에서 OX 문제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답을 구하시면 되죠. 자, 그런 건 뭐 나중에 객관식 같은 데서 할 얘기고, 여기서는 여기서 자꾸 그런 얘기하면 슬퍼지잖아요. 여기서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게 되면 문제를 풀기가 싫어져요. 답이 보여서, 이거 뭐야? 이게 2번이잖아? 이게 된다고 이게. 그래서, 회계학 웬만한 문제는 대충 보면 답이 나와요. 답이 그냥 다 보여요. 제가 출제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알기 때문에. 자, 그러면 2008년 말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2009년 말을 해보세요. 2009년 말. 자, 2009년 말을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세요. 12월 31일 날. 자, 2009년 말을 좀 해보시면 이렇게 됐죠. 자, 스프링클러는 여전히 계상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1년이 지나도. 그럼 여기다가 스프링클러는 여전히 40만원 과소계상되는 거죠. 자,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상해야 되는데 누계액이 얼마야? 이번에 2년치를 계상하지 않은 거예요? 전년도에는 한 번만 했지만 이번엔 두 번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8만원 두 번 하게 되면 16만원이 과소계상돼 있겠죠. 자, 16만원이 과소계상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미지급여가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건데, 미지급여가 거기 보시면은 거기 나와 있잖아요. 미지급여는 2008년 말 미지급여가 얼마 잘못됐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죠. 2009년 말 미지급여가 2,500원 과소계상돼 있다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얼마 잘못됐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이때는. 다음 연도에 가보니까 어차피 2,500원이 과소계상돼 있잖아요. 이게. 미지급여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대차를 맞춰보세요. 여기가 40만원이 과소계상돼 있죠. 여기도 40만원이 과소계상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기함에 미친 효과를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걸 계산해보시면, 뒤에 나오면 388페이지 오면 제일 밑에 3번을 보시면 이게 23만 7,500원이 돼요. 이게 23만 7,5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과소계상 이렇게. 그러면 12월 31일 현재 이기함이 얼마 되냐면은 이기함이 23만 7,500원이 이렇게 과소계상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중간에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계산되겠죠. 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게 되면 자, 요 금액과 요 금액의 차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과대계상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과대계상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시면 389페이지 계산해놨는데 8만 500원 이게 됐죠? 자, 8만 500원 과대계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8만 500원 과대계상이란 뭐예요? 이게 감소죠, 감소.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8만 500원 감소 이게 답이 되죠.
그래서 85,500원 감소가 답이니까 답이 2번이다. 이렇게 답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이 기법으로 푸셔야지만 문제를 풀어요. 실제 기출문제를 보면 전부 다 387페이지는 3번 형태예요. 오류 수정 문제들이. 오류 수정 문제들이 항상 이 3번 형태가 돼갖고 오류가 2개 나왔죠? 3개인 것도 있고 막 이래요. 이 오류 수정 기법을 이용해서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 푸셔야지만 객관식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풀 수 있다고. 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21장에 주당이게 돼서 잠시 쉬었다가 얘기하죠.